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위험 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12월 26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이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료가 다시 업데이트가 조금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위험 사항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합시다. 그러나 잠재적인 1월 초까지의 위험이 크게 오진 않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팡 일어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도 그렇고 3차선을 결국 지지를 했죠. 3차선 결국 지지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 좀 뚫는지를 이제 사태상으로 업종으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하긴 했는데 긍정적입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긍정적이고요. 해지와 S&P 빅스는 제 생각에는 1월 말이랑 2년이라 이제 6월 초, 6월 초에 이제 조금씩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빅스가 대충 한 10 정도 언저리가 되면은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 너무 호재인 거리가 나와버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나와서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올 거고요. 급등이 안 나오고 그냥 서서히 올라가 버리면 괜찮아요. 그냥 진짜 서서히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만약에 대북주 정전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면 생각 기대만큼은 그걸 충실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큰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가장 크고요. EU가 승인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 땅을 일부러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그 LNG 가스가 지나갈 수 있는 선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전, 이게 학전이 돼서 더 퍼져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는 금이 제일 좋은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는 모르겠어요.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이면 완전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금이 제일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미크론입니다. 확진 강세는 확실하게 강한 게 맞아요. 확진자 이제 접화된 거 보시면 놀라실 거고요. 중증도는 X입니다. 네, 중증도는 X라서 이게 콜라보레이션 되면 결국에는 이제 독감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제 노바백스 마지막 최종형의 백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맞던 백신이 이제 나온 거죠. rRNA 이 백신은 이제 mRNA 백신은 잠시 동안 이제 소수 역할을 했다면 이 단백질 백신은 우리가 원래부터 맞던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백신은 뭐 기존의 감기 독감 백신 맞았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 백신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똑같이 위험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의 융합작용으로 봤을 때는 신흥국이 이제 타격입니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생각난 게 누군지 알아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또 터지면 어떡하대요? 근데 다행히 중증도가 덜 해도 이제 병원에 또 폭발 당하면 또 사망자 나오죠. 근데 인도는 세질까요, 안 세질까 생각하시면 이탈리아나 그런 나라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나라들은 벌써 휩쓸어 갔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한 나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위험한 나라들이 어, 확진이 많이 안 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가 위험해요. 또 우리나라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대만이나 뉴질랜드도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알았던 나라들이고 그거를 백신을 잘 맞았다면 감염인데 백신을 안 맞은 상태로 있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탈출 역설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3주 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이오. 어떤 바이오? 백신 만드는 기업들 진짜 이제 주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 가장 큰 요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 외에 다른 시너지가 있는 바이오들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재택과 비대면인데요. 이 재택과 관련된 업종을 줌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은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들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 업종이 원래 위험해야 되는데 이번에 NFT와 런투 게임이라고는 R이 R R2 R2E라고 하죠. 플레이2 P2E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의 역할. 원래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옛날에 디아블로 같은 거는 게임을 돌려가지고 돈이 수익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쪽도 약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하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수로 두셔야 되는 게 가상화폐가 내년도에 세제가 들어오는 나라들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려다 이제 미뤄진 건데요. 이게 발생을 하면 AMD와 엔비디아 하락이 일어나고 지수 하락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위험 요인이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가는 거고요. 지금은 반등이 나왔는데 차트상으로 조금 애매한, 이제 더 확실하게 애매한 자리로 왔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문제는 아니에요, 시장에서. 리스크는.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 대출 자산의 부도 위험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헝다 사태처럼 국가의 큰 기업이 무너진 일이 많이 하니까 중국도 휘청휘청거리고 금리 지준율 인하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금융 기업까지 같이 망해버리거든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됐을 때는 은행은 안 망한다는 게 속설이었는데 그걸 깨버리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위험 때문에 은행이 부차적으로 다 같이 위험에 없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대출 자산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인데요. 이게 많은 속설이 있어갖고 갖고 올게요. 이제 GDP 대비 부채를 써요. 이게 상당히 이제 통계학을 진짜 똑똑하게 쓰시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GDP 부채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일단 가계랑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제 100%대 왔다는 게 문제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왔어요? 코로나 극복할 때 정부가 돈을 안 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7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100인데. 그럼 비슷하게 키 맞추게 해야죠. 외환 보유고도 많은데. 그냥 한 5% 쏘면 좋을 것 같아요. GDP 대비.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100만 원씩 받던 걸로 하면 그 100만 원을 해서 한 달 생활비처럼 되면은 이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는 많이 내려갈 수 있고 특히 한계 기업들은 더 그러니까 숨통이 튑니다. 기업 입장에서 100만 원에 한 1000만 원 줘야 되죠.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초점 맞춰서 두 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1000만 원 주는 것도 좋은데 기업 가게한테 100만 원 주는 거는 이 자영업자 쪽으로 자금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자산 대비로 봤냐라는 겁니다. 이 경제 지표를 한 사람이 조금만 이게 좀 수고롭긴 하더라고요. 자산 대비 보는 게 지표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산 대비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잘 보시면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이 일어나요.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올라가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1000만 원 내던 거 2000만 원 내라고 하면 안 낼 사람이 있죠. 그치만 내야 된다는 건 알겠죠. 집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두 배가 됐는데.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일단 볼게요. 통계표명입니다. 국내 총생산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GDP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승률 생각해 2.2% 마이너스 0.9% 이 올해 뭐 본 게 3%입니다. 3%, 3, 4% 되는데 부채 볼게요. 부채. 부채가 어떻게 가계부채가 상장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값만 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전가부 부채로 보세요. 전가부 부채에서도 여기가 얼마가 됐냐면 한 550만큼 올랐죠. 부채 상승률이 거의 요거 팔로 치더라도 7% 정도 상승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일 때 이렇게 갔을 때 여기 10% 넘, 11% 정도 됩니다. 중앙값 기준. 중산층이 더 부채를 많이 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한개 가구가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산 봐야 돼. 자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세요. 4조 4천억 됐던 게 이제 여기 5천억 됐어요. 10% 넘게 상승했죠.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10% 넘게 상승했어요. 자산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 자산 상승할 때 큰 동력이 부채를 낼 거다 썼기 때문에 자산이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동일하게 역할을 했고요.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얘는 10% 상승했고 7% 상승했고 이렇게 한 겁니다. 통계적 지표로 했을 때 GDP 대비 부채를 해야 나라가 위험하죠. 자산 대비 부채라면 안 위험하죠. 이게 역설인 거죠. 역설. 그래서 순자산이 들었어요. 가운데도 늘었어요. 이 늘린 사람이 딱 나는 겁니다. 부채를 써서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 작년에 힘든 상황이 위기가 기회였던 겁니다. 근데 위기랑 기회를 정확하게 아시려면요, 시장에 있어야 위기인지 아닌지 압니다. 위기인 상황일 때, 초입일 때 아무리 제가 페이스북에 말을 해도요, 그 대출 자산에 대해서 두려우신 분들은 절대 큰 돈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자금 운영하는 걸 아시니까 끌어다 썼기 때문에 수익이 나시는 거죠. 위기가 기회예요, 기회. 진짜 이 기차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자본시장에서 제가 왜 대출자산 쓰지 말고 지금 시장에 남아서 계속 보라고 하는 건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면은 국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하지 않는 한. 그 코로나나 혹은 다른 타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급락이 나와요. 근데 급락이 나올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IMF 터졌다고 제가 한두 번 언급했죠. 우리나라 IMF와 똑같은 상황이 터진 데가 터키입니다. 터키. 뭐 우리나라 거 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터키한테서 매년 5조씩 법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뭐 스와프 갖고 뭐라고 하시는데 스와프는 큰 거 아니에요. 터키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뭐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터키 국가가 그 터키 이스탄불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5천만 원.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살아 들어가기가 5천 우리나라 돈 5천만 원 있으면 된다는 거야. 터키 리라가 급락이 돼서. 터키는 지금 요거를 이제 자기 정부에 뭐 호재니 뭐 그렇게 하는데 또 금리 인상을 또 금리 인하를 또 해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여기는 IMF예요. 제가 그랬죠. 이런 먹잇감이 있는 데를 먼저 자본이 타들어간다고. 우리나라가 IMF 상황이 터져야만 외국계 자본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고 리알화 투자하고 주식 가격 급락시키면서 이득을 채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CDS랑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CDS도 정리해 드리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완전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기가 기회이고 그 위기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대처가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곧 이제 앞에서 말했던 위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 8개 앞에 거 볼까요? 이 5개 중에 지금 제일 위험한 위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 가상화폐보다는 여기 금리 인상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5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6번은 5번에 딸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위험해지려면 이 대출 자산 글로벌 위기라고 막 하는데 글로벌 위기 뭐 터키 IMF 터지면 우리나라한테 영향 주나요? 안 줍니다. 주려면요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딱 네 개 국가, 4개 지역이 망해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4개가 망할 것 같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도 막 했는데 영향 안 받잖아요. 중국 그냥 지주는 인하고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외환 유출을 그냥 강제적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유럽이 그나마 여기 있는 러시아 사태 때문에 큰일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제일 체력 좋았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